신문이 계속될수록 김범우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자신의 양심이 짓밟히는 고통에 집중했다. 그는 용공이라는 단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나는 공산주의에 동조한 적이 한 번도 없소. 나는 다만 이념의 색깔을 떠나 인간의 고통에 눈을 감지 않았을 뿐이요. 그것이 당신들의 눈에는 용공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죄를 받겠소. 그는 자신의 중립적인 입장이 양쪽 모두를 비난하는 기회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고귀한 저항임을 주장했다. 김범우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또 다른 정신적인 기록을 수행했다. 정현동의 잔혹한 질문과 자신의 결코 굽히지 않은 답변을 마음속의 노트에 빠짐없이 기록하며 이 시대의 부조리를 훗날 역사의 법정에 세우려 했다. 그는 고문당하는 순간에도 머릿속으로 문장을 다듬었다. 지식인이 침묵해야 안전한 시대는 야망과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다. 나는 여기서 죽을지언정 기록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의 최후의 저항은 총칼이 아닌 폭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양심의 굳건함이었다. 그는 침묵 대신 진실을 말했다. 김범우의 체포 소식은 읍내에 충격적인 파장을 던졌다. 가난한 민중들은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지식인의 구심점을 잃자 더욱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김범우를 통해 정의에 대한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있었지만 그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다. 민초들은 김범우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저 착한 사람마저 잡아갔으니 이제 누가 우리를 대변해 줄 것인가라고 슬퍼했다. 우익 청년단은 정현동의 권력에 환호하며 김범우의 체포를 체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김범우를 양면의 얼굴을 가진 기회주의자로 매도했다. 이 사건은 당시 남한 단독정부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허울 뒤에서 비판적인 지식과 중립적인 양심을 어떻게 탄압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용공이라는 모호한 제목은 비판 세력을 제거하는 가장 편리하고 강력한 무기로 남용되었다. 김범우는 개인의 고난을 통해 이 시대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몸소 경험했다. 그의 체포는 억압적인 시대가 인간의 양심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준엄한 증언이 되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이 나라의 양심이 갇힌 자신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했다. 김범우가 용공이라는 죄목으로 고초를 겪고 이념의 폭력이 절정에 달했던 바로 그때 서울중앙 정치에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희망의 바람, 즉 새로 부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1948년 가을 국회는 마침내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집행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결성했다. 반민특위의 결성은 해방된 민족의 가장 뜨거운 염원이었다. 36년간 일제에 부역하며 동포들을 착취하고 고통에 빠뜨렸던 친일파들을 심판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민족의 최후 몸부림이었다. 반민특위 위원들은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등에 업고 침묵했던 역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숨에 수많은 거물 친일파들을 체포하며 역사적 정의를 향한 굳은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했다. 반민특위가 활동을 시작하자 전국은 흥분으로 들끓었다. 국민들은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친일파들이 쇠고랑을 차는 소식을 접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고등경찰로 악명을 떨쳤던 노덕술과 같은 거물들이 체포되면서 민족 정기를 세운다는 희망이 절정에 달했다. 사람들은 이제야 나라가 바로 서는구나 라고 외쳤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반민특위 사무실로 몰려가 친일파들의 악행을 증언했다. 이 증언들은 지난 36년간 억압되었던 민족의 분노와 슬픔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이 소식은
남도의 외진 읍내까지도 전해져 작은 희망의 불씨를 피웠다. 김범우는 구금된 상태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지식인으로서의 마지막 희망을 품었다. 드디어 역사가 제자리를 찾는가. 이념의 광풍 속에서도 민족의 양심이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는 고문으로 상처 입은 몸으로도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감옥벽에 희미하게 반민특위 세 글자를 새겼다. 그에게 이 글자는 자신이 갇힌 감옥의 벽을 부술 수 있는 정의의 망치와 같았다. 읍내 민초들은 일제강점기에 자신들을 괴롭히고 착취했던 친일 경찰들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에 열광했다. 그들에게 반민특위는 좌우익 이념을 초월한 순수한 민족적 정의의 상징이었다. 자신들을 억압했던 자들이 응징받는다는 사실은 춥고 배고픈 현실 속에서 가슴 벅찬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늙은 농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하늘이 우리를 굽어보시는구나라고 중얼거렸다. 그들은 박승도와 정연동 같은 자들이 언젠가 벌을 받을 것이라는 정의의 신념을 다시 품었다. 그러나 새로 부는 바람은 기존의 기득권층에게는 가장 위험한 파국을 의미했다.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며 친일파들을 이미 경찰과 행정조직의 핵심에 대거 기용했기 때문이었다. 읍내의 정연동 서장과 같은 친일 경력자들은 반민특위의 칼날이 자신들의 목을 겨누고 있음을 직감하고 극도의 불안감에 떨었다. 그들은 밤마다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정연동은 특히 불안했다. 그의 일제 경찰 시절에 가혹했던 고문 기록은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폭로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반민특위를 좌익들이 준동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빨간 음모로 규정하고 각종 방해 공작과 역선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정연동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밀한 음모를 꾸몄다. 그는 읍내의 청년단과 우익단체를 선동하여 반민특위 때문에 공산당만 좋아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그는 경찰 조직 내의 친일파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반민특위 위원들의 개인적인 약점을 캐내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정연동은 서울의 동료 친일 경찰들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반민특위가 우리 목을 조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그는 자금과 인력을 동원했다. 이들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증인들을 위협했고 증거물을 탈취했다. 새로운 정의의 바람이 불었으나 오래된 악의 뿌리는 깊고 강력했다. 이 희망의 불꽃은 너무나도 짧게 타올랐고 그 뒤에는 더욱 큰 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었다. 새로 부는 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민족의 수건이었던 반민족행 위특별조사위원회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으로부터의 습격으로 무참히 짓밟히고 해체되는 비극을 맞이했다. 이 사건은 해방된 대한민국 역사가 정의의 궤도에서 벗어나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첫 번째 총성이었다. 반민특위의 활동이 거물 친일파들을 체포하고 이승만 정부 내 친일 경찰의 뿌리까지 파헤치기 시작하자 위기에 몰린 친일 기득권 세력은 생존을 위한 총력적인 반격을 감행했다. 1949년 6월 6일 이승만 정권의 묵인과 비호를 받은 경찰병력과 서북청년회 등 극우 단체가 무장한 채 반민특위 사무실과 국회 건물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습격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친일파들의 생존을 위한 조직적이고 치밀한 정치적 쿠데타였다. 그들은 반민특위는 좌익이다. 해체하라.
고 외치며 위원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그동안 목숨을 걸고 수집했던 수사 자료들을 탈취했다.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정의의 힘은 경찰의 공봉 아래 무참히 짓밟혔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민족적 정의를 향한 가장 강력한 의지가 권력과 폭력에 의해 암살당하는 순간이었다. 습격은 철저히 계획되었다. 새벽 3시 경찰 병력이 장갑차를 동원하여 반민특위 사무실을 포위했다. 이들은 서울시 경찰국 소속이었다. 그들은 반민특위 위원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위원들은 영장 제시를 요구했으나 경찰들은 곤봉을 휘두르며 폭력으로 대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애국이라는 광신적인 표정이 떠올랐다. 이들은 반민특위의 기록물들을 닥치는 대로 압수했다. 특히 친일 고위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 자료가 집중적으로 파괴되거나 탈취되었다. 이들은 역사의 증거를 지우려 했다.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경찰의 정당한 임무 수행이라고 발표하며 친일파들의 쿠데타를 공개적으로 승인했다. 이 소식을 들은 김범우는 갇혀있던 몸을 부들부들 떨며 격렬한 절망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용공 혐의가 단순한 읍내의 폭력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정의의 살해임을 깨달았다. 그는 정연동이 자신에게 휘둘렀던 폭력이 중앙의 명령과 다르지 않음을 알았다. 국가 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민족적 정의의 상징인 국회기관을 습격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이미 친일파들의 손아귀에 완전히 넘어갔음을 의미했다. 김범우는 비통함에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경찰이 국회를 침범했다니.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정의가 국가폭력에 의해 공공연히 암살당한 것이다. 그는 감옥벽에 머리를 기댔다. 그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것은 육체의 상처가 아니었다. 민족의 양심이 받은 치명적인 상처였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문이 단순한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지식인 계층 전체가 겪는 양심의 고문임을 통감했다. 김범우는 분노하며 이 부끄러운 순간을 그의 노트에 기록했다. 그의 개인적인 고통은 이제 민족 전체의 비극과 겹쳐졌다. 그는 읍내의 정연동 서장이 중앙의 친일파들과 다를 바 없는 같은 악의 근원이었음을 확인했다. 정연동은 김범우를 찾아와 조롱했다. 교사 나으리, 당신이 믿었던 정의는 결국 힘없는 종이 조각이었지? 이 나라는 총을 가진 자가 다스리는 것이다. 정연동의 말은 김범우에게 가장 큰 정신적 고문이었다. 민초들 역시 반민특위 습격 소식에 깊은 좌절을 느꼈다. 그들은 반민특위의 좌절과 함께 자신들의 희망도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읍내 노인들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결국 일제 때나 해방 후나 세상은 그대로다. 친일파들은 죽지 않는 벌레들이다. 우리가 뭘 기대했는가? 민초들의 입에서는 자조적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 사건 이후 읍내의 정연동과 그를 따르는 친일 경력자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졌고 그들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적 행동으로 포장하며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반민특위 습격은 민족 정기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뜨리고 친일파들의 시대를 영구화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다.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있은 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아 해방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가장 비극적이고 굴욕적인 국면을 맞이했다. 그것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승리였다. 정의의 칼은 권력의 총에 의해 무참히 꺾였고 민족 정기는 역사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 친일파들의 승리는 단순히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반공이라는 프레임을 가장 교활하게 활용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를 나라를 어지럽히는 좌익의 선동으로 매도했고, 이로써 친일파들은 우리는 공산당과 싸우는 애국자라는 새로운 가면을 얻었다. 일제부역의 죄는 이제 반공투쟁의 공로로 세탁되었고, 민족 반역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애국의 역사로 둔갑했다. 친일파들은 이제 경찰, 군대, 행정부, 심지어 사법부까지 국가 권력의 핵심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탄압했던 그 기술자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경찰이 되어 빨갱이를 잡는다는 아이러니가 새로운 질서로 확립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친일 세력이 주도하는 분단 국가로 굳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 친일파들의 권력 세탁 과정은 대단히 조직적이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친일 경력자들이 승진을 거듭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덮기 위해 더욱 맹렬하게 좌익을 탄압했다. 좌익 토벌은 이제 곧 애국의 증명서였다. 이들은 일제시절 배운 고문 기술과 정보망을 그대로 활용했다. 해방 후에도 권력의 심장부는 여전히 일제 잔재로 채워져 있었다. 정현동과 같은 인물들이 중앙의 친일 거물들과 연계하여 굳건한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 카르텔은 민족적 양심이나 정의보다 반공이라는 이념을 통해 모든 것을 합리화했다. 김범우는 이 친일파들의 승리를 바라보며 역사의 암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민족 전체의 영구적인 손실을 절감했다. 그는 노트에 민족의 도덕적 파산이라고 적었다. 친일파가 승리했다는 것은 이 땅의 정당한 역사가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된 나라가 부역자들의 손에 의해 세워진다면 그 나라는 어떤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가장 먼저 심판했어야 할 자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이 땅의 백성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가? 그는 통탄했다. 그는 자신의 고향 읍내에서 정현동이 더욱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며 중앙 정치의 패배가 지역사회에 어떤 끔찍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정현동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고 과거의 친일 행적을 오히려 선진 문물을 경험한 능력으로 포장했다. 그는 읍내 유지들을 모아놓고 호언장담했다. 이 나라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나는 강하고 나는 애국자다. 그의 뻔뻔함은 승리자의 오만함이었다. 그는 김범우를 감옥에서 풀어주었으나 그를 읍내의 모든 활동에서 배제시켰다. 김범우는 숨쉬는 시체처럼 살아야 했다. 민초들은 반민특위의 좌절과 친일파들의 승리를 보며 정의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놓아버렸다. 그들은 이념 논쟁이 결국 기득권층의 싸움이었고 자신들의 삶은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고통 속에 놓여 있음을 깨달았다. 박승도 같은 지주들은 소작농들에게 악랄하게 쌀을 징수했다. 농민들은 굶주리면서도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침묵과 체념뿐이었다. 나라를 되찾았으나 우리의 세상은 결국 오지 않았다. 이 깊은 좌절감은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역사적 체념으로 이어졌다. 친일파들의 승리는 한국 현대사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이념의 총구가 정의의 심장을 겨누는 비극적인 선례를 만들었다. 이 역사의 거꾸로 흐름은 민족의 마지막 통합 지도자였던 백범, 김구의 암살이라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예비하고 있었다. 김범우는 이 모든 것을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정의했다. 해방된 조국에서 정의가 패배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친일파들의 승리가 확정되고
역사의 물줄기가 분단과 권위주의로 거세게 향하던 바로 그때 민족의 마지막 통합의 상징이었던 백범 김구가 암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네 발의 총알은 한 인간의 목숨을 앗아간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정의롭고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영원히 막아버렸다. 백범 김구는 해방된 조선이 좌우를 아우르는 통일민족,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민족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는 남북 단독 정부 수립에 단호히 반대하며 마지막까지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고독한 투쟁을 벌였다. 그의 존재는 민족 화해와 통일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러나 분단을 옹호하고 권력 유지를 최우선으로 했던 세력에게 그의 존재는 가장 큰 위협이었다. 1949년 6월 26일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가 김구의 사저에 침입하여 네 발의 총알로 그를 암살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당시 정권과 극우 세력의 깊은 배후 개입이 의심되는 계획적인 정치적 테러였다. 네 발의 총알은 김구의 육신을 관통했지만 그보다 더 처참하게 민족의 통일 염원과 정의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민족의 이상을 꿰뚫었다. 이 암살로 인해 통일정부 수립을 향한 모든 평화적인 가능성이 사라지고 남한의 분단 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 민족의 지도자가 내부의 총탄에 쓰러졌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 씻을 수 없는 원죄를 남겼다. 김구 암살 사건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극우 세력과 경찰은 김구에 대한 대대적인 비난과 모략을 펼쳤다. 그들은 김구를 공산당에 이용당하는 노인으로 매도했다. 특히 그가 남북 협상을 위해 북한에 다녀온 사실은 용공의 결정적인 증거로 둔갑했다. 이승만 정부는 김구를 고립시키고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김구는 고독했고 그의 주변에는 진정한 동지들만이 남아 있었다. 안두희의 총탄은 김구가 집필 중이던 책상 앞에서 발사되었다. 김구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정치적 암살을 넘어 민족의 정신적 핵을 파괴하는 행위였다. 암살범 안두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나 그의 배후는 철저히 감춰졌다. 군과 경찰은 사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려 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서울 시내에는 애도의 물결이 넘실거렸으나 정권의 폭력적인 통제 아래 이 애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 소식을 들은 김범우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격렬한 분노와 통곡을 터뜨렸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였다. 김범우는 자신의 집에 틀어박혔다. 그는 신문 기사를 읽고 또 읽었다. 반민특위 습격이 정의의 패배였다면 김구 암살은 민족의 영혼을 죽인 자살 행위였다. 그는 진정한 애국자가 친일파들의 후예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잔혹한 현실에 절망했다. 역사가 어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총칼을 든 자들에게 양심을 가진 자들은 모두 죽어 없어져야 하는가? 김구 선생의 죽음은 통일된 민족국가라는 우리의 꿈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김범우는 자신이 겪었던 용공 혐의와 김구의 암살이 하나의 거대한 악의 뿌리에서 나왔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이승만 정권이 좌익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모든 비판적인 민족주의 세력까지도 폭력적으로 제거했다는 잔혹한 진실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정의와 양심이 설 자리가 없음을 절감했다. 그는 읍내의 정연동 서장을 보며 중앙 권력의 잔혹성이 지역에 그대로 이식되었음을 확인했다. 읍내 민초들 역시 김구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들은 김구를 좌우익을 초월하여 모두를 아우를 수 있었던 아버지와 같은 지도자로 여겼다. 그의 죽음은 그들에게 고향을 잃은 듯한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정현동 서장은 김구의 죽음을 극단적인 좌익분자에게 당한 비극으로 왜곡하여 선전했고, 읍내에서는 애도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공포 분위기가 지배했다. 청년단은 김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을 불순분자로 규정했다. 공포는 민족의 슬픔마저 억눌렀다. 네 발의 총알이 만든 역사의 분기점은 이후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흐름을 결정지었고, 역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반민특위 습격과 백범, 김구 암살이라는 두 개의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정의와 통합의 항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 역사의 물줄기를 타게 되었다. 이 흐름은 민족의 비극을 예고하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징표였다. 역사의 물줄기가 거꾸로 흐른다는 것은 해방이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던 모든 가치가 부정되는 것을 의미했다. 첫째, 민족 정기의 패배였다.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독립운동가들이 탄압받는 선과 악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뀐 사회가 도래했다. 둘째, 통일의 가능성 소멸이었다. 김구의 암살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정치적 공간이 완전히 사라지고 무력 충돌을 통한 분단 고착화만이 남았다. 셋째, 자유민주주의의 허상화였다. 반공을 이유로 정치적 반대파와 비판 세력을 폭력적으로 숙청하는 권위주의 체제가 확립되었다. 1949년 하반기 이승만 정부는 이 흐름을 굳건히 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정권의 반대 세력을 불순분자로 몰아 탄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제 경찰과 검찰은 합법적인 명분 아래 모든 비판을 억압할 수 있었다.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은 정권 비판을 멈췄다. 자유는 감옥에 갇혔다. 김범우는 이 역사의 거꾸로 흐름을 가장 명징하게 인식한 지식인이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자유가 아닌 더 큰 감시의 시작임을 알았기에 깊은 철학적 절망에 빠졌다. 그는 읍내의 강가에 앉아 거꾸로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퇴보할 수 있음을 나는 보았다. 우리는 해방을 얻었으나 역사의 주권을 악의 세력에게 빼앗겼다. 이 물줄기를 되돌릴 힘이 내게는 없다. 나는 이제 이 거꾸로 흐르는 강물을 기록하는 고독한 뱃사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는 펜을 들었지만 글을 쓸 수 없었다. 쓸 수 있는 모든 진실은 곧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정현동은 김범우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청년단원 2명을 김범우의 집 주변에 배치했다. 그들은 김범우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책을 읽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두 기록했다. 김범우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는 교직 복직도 거부당했다. 그의 존재는 읍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는 안 될 위험으로 각인되었다. 그는 지식인으로서의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으나 눈앞의 현실은 역사의 필연적인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김구의 죽음 이후 김범우는 자신이 믿었던 펜의 힘과 지식인의 역할이 이 거대한 폭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으며 최대의 고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 대신 그는 진실이라는 단어에 매달렸다. 나는 희망 대신 진실을 기록하겠다. 진실만이 이 역사의 심판자가 될 것이다. 읍내 민심은 중앙 정치의 거대한 흐름을 가장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치적인 이상이나 이념을 논하지 않았다.
친일파가 다시 이겼으니 우리 삶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깊은 체념이 민심의 주류를 이루었다. 정연동은 승자의 여유를 보이며 농민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고 지주 박승도의 토지 수탈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소작료는 터무니없이 높았고 농민들은 수확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었다. 역사의 물줄기가 거꾸로 흐르면서 민족 내부의 갈등은 해결 불가능한 적대 관계로 고착화되었다. 이 비극적인 흐름은 다음에 한국 전쟁이라는 더 큰 파국을 불러올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1949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민중들은 다가올 비극을 예감하며 8월의 들녘을 맞이했다. 김범우는 노트에 파국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그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느꼈다. 역사의 물줄기가 절망적으로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도의 읍내에는 결실의 계절인 8월이 찾아왔다. 뜨거운 태양 아래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들녘은 인간 세상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과 이념, 갈등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자연의 섭리를 보여주었다. 8월의 들녘은 고요하고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품고 있었다. 벼와 곡식들은 인간의 이념이 아닌 오직 태양과 물의 섭리에 따라 묵묵히 성장했고 곧 다가올 풍요로운 수확을 예고했다. 이 들녘은 이념의 광풍과 정권의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끈질긴 삶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증거였다. 8월의 태양은 이글거렸다. 농민들은 새벽 일찍부터 들로 나갔다. 그들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벼 이삭은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이 풍요는 그러나 농민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소작료와 군량미 걱정뿐이었다. 소작료는 박승도와 같은 지주들의 몫이었다. 군량미는 국가의 징발이었다. 농민들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쌀은 얼마 되지 않았다. 풍요로운 들녘은 그들에게 희망이 아닌 더 큰 수탈의 예고였다. 농민들은 뜨거운 땡볕 아래서 묵묵히 추수를 준비했다. 그들의 땀방울은 정치적인 고통과 절망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해방구였다. 그들은 낮에는 땀 흘려 노동하며 정연동의 체제에 겉으로 순종했지만 밤에는 잠시 가졌던 땅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며 염상진의 혁명 정신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했다. 노동은 그들에게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선 권력에 대한 조용한 저항의 방식이었다. 역사가 거꾸로 흐를지라도 땅은 농민의 땀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땀은 반드시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었다. 들녘은 인간의 탐욕이나 이념의 폭력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자연의 진실을 담고 있었다. 김범우는 들녘을 바라보며 깊은 성찰에 잠겼다. 그는 감시의 눈길을 피해 읍내 외곽의 들길을 걸었다. 벼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민중의 끈질긴 숨소리 같았다. 그는 역사의 퇴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실을 찾으려 했다. 그는 정권은 바뀔지언정 민중의 땀과 땅의 생명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얻었다. 정연동이 반공을 외칠지언정, 이승만이 친일파를 기용할지언정, 이 들녘의 벼는 묵묵히 익어갈 것이다. 진정한 역사는 정치가들의 거짓된 구호가 아니라 이 땀 흘리는 농민들의 삶 속에 있다. 그는 다시금 펜을 잡을 용기를 얻었다. 그는 자신이 갇힌 감옥에서 해방되어 이 들녘의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들녘의 황금빛 풍요는 민족의 고난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상징했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은 곧 다가올 전쟁의 잿더미와 잔혹하게 대비되며
시대의 비극을 더욱 심화시키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농민들은 수확을 앞두고도 불안했다. 소작료와 징발을 피하기 위해 쌀을 땅속 깊이 몰래 숨겼다. 그들은 경찰의 감시를 피해 밤늦게 쌀을 옮겼다. 이 숨겨진 쌀은 생존의 마지막 보루였고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불신과 저항의 표현이었다. 8월의 들녘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았으며 다가올 파국을 예감하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농민들은 묵묵히 노동하면서도 이 고요함이 곧 깨지고 모든 것이 뒤집힐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들이면서도 이 쌀이 과연 자신들의 입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전쟁을 위한 군량미로 징발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거대한 폭력 앞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다. 8월의 들녘이 가져다준 잠깐의 평화 뒤로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권의 강력한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화려한 구호는 현실의 억압과 독재를 숨기기 위한 허울에 불과했다. 이 허울은 정의가 죽고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의 가장 위선적인 상징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자유, 민주, 반공이라는 세 가지 구호를 맹렬히 선전했다. 학교에서는 반공 교육이 교과서 대신 총칼처럼 주입되었고 언론과 집회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단 한마디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정권을 비판할 자유가 아닌 오직 정권에 순종하고 찬양할 자유만을 의미했다. 민주주의는 정권을 영속화시키기 위한 선거 조작의 도구로 전락했으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민주주의는 차가운 쇠맛이 났다. 정권은 선전 도구들을 총동원했다. 마을 회관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이 걸렸다. 주민들은 의무적으로 각종 반공 웅변 대회와 애국 선전 대회에 참석해야 했다. 이 대회들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경찰과 청년단이 맨 앞에서 감시했다. 박수 소리가 작거나 표정이 어둡다면 즉시 불순분자로 낙인 찍혔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웃었고 무서워서 박수쳤다. 그들의 웃음은 진정한 기쁨이 아닌 공포의 가면이었다. 친일파와 극우 세력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허울 아래 자신들의 권력을 합법화하고 일제 부역 행적을 완벽하게 세탁할 수 있었다. 읍내의 정연동 서장은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의 최전방 수호자를 자처하며 읍내의 모든 비판적인 목소리나 중립적인 양심을 좌익 불순 세력으로 몰아 탄압하는데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다. 그는 허울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적 폭력을 공적인 정의로 둔갑시키는데 성공했다. 정연동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연설할 때마다 나는 공산당을 때려잡는 애국 경찰이다. 내가 곧 이 나라의 법이다. 라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권력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범우는 이 허울의 기만성을 가장 예리하게 꿰뚫어 본 지식인이었다. 그는 밤이 되면 촛불을 켜고 대학 노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허울이라는 제목을 달고 날카로운 비판을 기록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이전에 소수의 의견과 양심을 존중하는 윤리에서 시작된다. 자유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민주라는 이름만을 가져왔을 뿐 그 알맹이는 독재와 폭력으로 채워져 있다. 국가는 국민을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며 자유의 이름으로 진정한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용공 혐의가 바로 이 허울을 지키기 위한 정권의 도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범우는 이 허울이 민중의 눈을 가리고 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환상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 구호에 박수를 쳤지만 속으로는 깊은 냉소와 무력감을 키웠다. 그들에게 자유란 당장 소장료를 떼이지 않을 자유였고 민주주의란 경찰에게 이유 없이 맞지 않을 권리였다. 이 허울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또 다른 종류의 억압일 뿐이었다. 특히 김범우는 이승만 정부가 추진했던 농지개혁의 허점을 비판했다. 농지개혁은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나 실제로는 지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농민들에게는 막대한 상환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는 지주 계급의 재산을 보호하고 농민들을 부채의 굴레에 묶어두는 또 다른 통치 수단이었다. 김범우는 이 모든 것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의 경제적 착취라고 규정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허울은 친일 세력이 정권을 정당화하고 권력을 영구히 공고히 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였다. 이 거짓된 이념의 방패는 김범우와 같은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마지막 저항을 더욱 고독하고 무력하게 만들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허울 속에 정의가 억압되고 역사가 거꾸로 흐르던 1949년 말 남도의 모든 비극을 묵묵히 지켜보던 산, 태백산맥은 쓰러지지 않고 일어서는 산으로서 민족의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했다. 이 마지막 장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선 민족 정신의 숭고한 결의를 담고 다음 해에 닥쳐올 거대한 파국한국 전쟁을 예비하는 웅장한 코다를 형성했다. 태백산맥은 단순한 지리적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년 민족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본 영원한 증인이었고 고통받는 민중들을 한결같이 품어준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좌익빨치산에게는 마지막 은신처였고 민초들에게는 정치적 광풍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고향이었다. 인간 세상의 이념과 총칼 그리고 거짓된 구호는 태백산맥의 굳건함을 결코 꺾을 수 없었다. 태백산맥은 한반도의 척추였다. 그 산은 일제강점기의 고통, 해방 후의 좌우익 대립, 그리고 현재의 독재적인 정권까지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했다. 산의 봉우리들은 무수히 많은 전투와 희생을 보았다. 산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염상진과 그의 동지들이 숨쉬고 있었다. 그들은 눈 속에서 굶주렸고 추위와 싸웠다. 산은 그들을 살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무덤이 되기도 했다. 산은 이념을 판단하지 않았다. 오직 생명력을 가진 모든 존재를 품어주었다. 일어서는 산이라는 표현은 산이 물리적으로 성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정신과 의지가 이 모든 비극과 고난을 딛고 결국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강력한 염원을 담고 있었다. 친일파의 승리, 김구의 암살, 민주주의의 허울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은 태백산맥의 뿌리처럼 깊고 단단했다. 산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산은 그 모든 고통과 역사의 굴곡이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을 것임을 침묵으로 증언하고 있었다. 김범우는 모든 절망 속에서 태백산맥을 바라보며 마지막 희망을 찾았다. 그는 경찰의 감시를 피해 산자락을 걸었다. 산의 거대한 그림자가 그를 감싸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펜이 당장 역사를 바꿀 수 없음을 알았으나 산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듯 자신은 진실을 묵묵히 기록하는 역사의 기록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념은 왔다가 사라지나 산은 영원히 그 자리에 우뚝 선다. 인간의 폭력은 산의 나무를 베고 상처를 줄 수는 있으나 산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다. 태백산맥은 우리의 굴욕적인 역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 정의가 다시 승리할 것임을 그 굳건한 존재만으로 증언할 것이다. 그는 태백산맥의 웅장함을 통해 인간의 왜소함과 동시에 끈질김을 보았다.
산은 수백 년 동안 이 땅을 지켜왔다. 인간의 50년, 100년 역사는 산에게는 찰나에 불과했다. 이 찰나의 광기가 산의 영원함을 꺾을 수는 없었다. 김범우는 이 진리를 그의 노트의 마지막 장에 기록했다. 그의 기록은 곧 태백산맥에 침묵하는 증언과 같았다. 태백산맥은 염상진의 운명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산은 그의 혁명의 이상을 품어주었으나 결국 그의 최후를 예비하는 무덤이 될 터였다. 그러나 염상진의 투쟁은 산의 메아리처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가 민중의 가슴에 심은 땅의 씨앗은 태백산맥에 끈질긴 생명력처럼 언젠가 다시 싹을 틔울 것이었다.